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정치, 경제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장기간 부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부자들, 그리고 중국의 고위층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국의 부자들이 앞다투어서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실 중국 경제 부진은 최근 몇 년간 쭉 이어져 왔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국제 공급망 체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흔들렸고 그러다가 그것이 해소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정책을 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지금 벌써 올해가 8월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중국 경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위 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실은 5, 6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여기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또 여기에서 지속적인 경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위험 분산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우선 많이 갑니다. 뭐 일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해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데 이거는 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많이 있어 왔던 일이죠. 뭐 자식을 유학을 보낸다거나 해외에 회사를 설립해서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을 조금 유출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야기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예전에는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중산층 이런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있는 돈을 다 어떻게든지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 유출해서 해외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사회에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좀 돈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해서 잘 됐구나 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멘토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간다. 그거는 이제 중국 경제 또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특히 작년 그리고 올까지 중국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해외 자본 유출이라든가 해외 이주라든가 이런 거를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중국 일반인들, 특히 중산층 이상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해외 탈출 러시가 있다.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도 갖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남미 쪽으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든가 보도가 많이 됐죠.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는 예전보다 확실히 강화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점차 중국을 떠나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가격으로 거대한 노동력, 그 다음에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에 들어왔던 많은 기업의 자본과 기술, 이걸 통해서 세계 공장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한 40%를 담당하는 핵심 공급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중국에 들어왔던 해외 기업들은 뭘 보고 왔을까? 이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조업 기지로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을 시장으로 봐서 들어온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팔아야겠다. 그러면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구글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들은 시장 지향성을 가진 업체들은 아직도 버티고 뭔가 거기서 새로운 걸 도모하려고 하는데 제조업 기지로서 중국을 했던 많은 기업들은 이제 여기도 물가가 오르고 그죠? 노동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거보다 더 싼 데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데가 베트남, 인도 이런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기업들이 옮겨가는 건 괜찮은데 중국 기업들까지 베트남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원산지가 표시가 되게 돼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규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회 수출 기지로서 가기 위해서 떠나간다. 그러면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성장한 중국 기업들도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기업이라는 거는 배타적 이익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전부 소비할 게 아니라면 결국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출 장벽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 그 자본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FDI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자본 투자가 2015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작년에는 뭐 수치적으로 반토막이 나고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많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현상들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의 미래를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가 특정 업체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투자 정책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AI 분야라든가 이런 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의 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은 역시 보다 좋은 제조 환경이라든가 통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다. 이전보다는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에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자 시진핑이 최근에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공동부유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이며 그의 실현 가능성은 또 얼마이고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강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동부유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그 다음에 2019년, 2022년 이렇게 갖고 이제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난 19차 당대회 기간 동안 2017년입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모토가 뭐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부유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부유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거를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빈부격차라든지 도농격차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당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때 했던 것처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거나 이 사회 저층들 이런 계층들은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부유라는 게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거면 괜찮은데 원래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꽃 피고 나서 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있는 자들 거를 걷어들여서 재분배하는 형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데가 알리바바 같은 데잖아요. 텐센트. 이런 그 소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 기업들이 내가 여기 중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부가 유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부유라는 자체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그러는 거가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오기 전에 가는 방식이 사회주의적 방식하고 자본주의적 방식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약간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라고 비춰지니까 중국 경제가 확 이렇게 제대로 펴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위 그 공동부유라는, 다시 말해서 정책적 부분이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오히려 악재가 돼버린 거죠. 공동부유라는 것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마이너스적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20차 당대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공동부유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최대한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그렇게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공동의 부를 창출하기에 다른 제반 요건이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스스로 나서서 지금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옛날에는 다 통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중앙은행, 인민은행 은행장이라든지 뭐 이창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게 최종 목표일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거를 너무 좀 일찍 아젠다화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리고 미국과도 결사항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세계라는 게 미국과 서방이 해놓은 이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위 구조잖아요. 시장이라는 흐름이, 거기에 중국이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는 너무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중국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계속 미국과 각을 세우고 서방과 각을 세우는 게 과연 중국한테 유리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은 이제 망했다, 곧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너무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가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계획경제를 하다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오늘날 이렇게 됐을 때 해왔던 몇십 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정말 백약이 무효죠.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 스탠스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위상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는 중국한테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계속 가고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기죠.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회복 탄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예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에는 MZ세대가 있고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10부 세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부 세대란 무엇이며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옛날에 N4 세대, 4포 세대 막 이랬잖아요. 중국도 10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10불 10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혼 못한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안 하겠다. 효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죠.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또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의 미래를 보면서 집도 사고 교육에 투자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너무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회적 진출 이런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만히 웅크리고 있자. 부모님한테 기대자. 또는 많이 나와서 아시지만 탕평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탕핑족. 이거는 그냥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세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런 자포자기 세대가 이렇게 나오면 국가가 활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또 경제 환경이 안 좋잖아요. 올 8월에 중국은 1179만 명의 대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 3월에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창 총리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1200만 개 만들겠다. 1200만 개를 만들어야 대졸자를 우선 취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못한 사람도 있죠. 대졸자 아닌 청년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자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청년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거다. 야, 저렇게 베이징 대학 나오고 청와대학 나오고 명문대 나와서도 제대로 된 취직을 못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뭐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기성세대가 좀 진취적 정신을 가지고 좀 해봐라. 시진핑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때는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새로 사업도 하고 건설도 했다. 근데 하이테크 기술 배운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뭐 조그만 공장 내지는 농사 짓고 이런 걸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10불 세대, 10불이 10가지 아닌 거니까 그냥 10가지를 포기한 자포자기 세대. 이게 이제 중국 사회의 현 단면, 청년들의 현 단면을 보여주는 부조리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탈출을 하고 있고 자본을 가진 부자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미래를 위해서 힘내야 할 청년들은 이제 10불 세대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특별히 사회주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계획경제 체제라는 걸 했었고 중국은 이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개혁 개방 이후에 도입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장 체제를 쓰죠. 시장 체제는 잘 아시다시피 적자 생존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은 일부분 그런 데다 놔뒀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가 또는 공산당이 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 효용성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 정부, 특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너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거나 또는 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특히 시진핑 체제는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성장이 먼저냐, 뭐 분배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보수 진보 얘기할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건데 시진핑 체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하나 뛰어넘어서 안보가 우선이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성장이든 분배든 안보 다 하위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에 하고는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원래 활력 그리고 여전히 제조업 능력이 강하단 말이죠. 중국은 지금 올해까지 13년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예요.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오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카드가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쓰는 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활력을 띤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당국, 공산당이든 정부든 이런 데 획기적인 전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분히 중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생 경제가 좀 나쁘더라도 우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돼서 세계를 호령하겠다. 이거를 첫 번째 가치로 내세우고 계속 끌고 가면 국민들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주 이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나라는 세졌는데 국민은
잘 못 살아? 이런 이율 배반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중국 공산당이 할 일이에요. 정부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신들의 전략과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 또 국제 공급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40%가 넘는 막강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정책으로 사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국제 경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미국이 나서서 온갖 제재를 가해서 중국을 장기간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요. 미국이 유독 중국을 강하게 때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걸 넘어서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미국으로서의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험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때 일본이 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을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중국 위협론 얘기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는 이제 일본 위협론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GDP의 한 60% 정도가 쫓아오면 잘하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일본이 있었고 독일이 있었어요. 전후에 독일이 뭐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러다가 70% 정도가 넘어가면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패권 유지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 제재가 뭐 일본의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좌절시킨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과는 경제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경쟁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을 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련도 그거를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련이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쫓아가려다가 힘을 잃고 붕괴의 길로 갔다. 소련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계속 고도 성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60%를 넘어서고 몇 년 전에는 72%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놔두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겠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패권적주의를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트럼프의 대중 견제입니다. 그게 이제 관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은 군사비에 투자하더라.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조업도 훔친 기술 가지고 하고 환율 조작해서 하고 뭐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무역 질서도 해치고 그러니까 이건 공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 압박을 했고 바이든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 가치 동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합체를 가지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규범을 따르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하는 국가를 이제 수정주의라고 부르죠, 보통.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그 중국 견제를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패권 전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때 미국의 70%를 넘어섰던 경제력이 뭐 60% 중반대로 다시 떨어졌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GDP의 한 24%, 5%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한때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17% 내외로 떨어지고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어쨌든 성공을 해서 지금 중국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세계 패권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을 이끌고 어쨌든 소련은
90년 초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뭐 개혁 개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게 이제 소련식 개혁 개방이고 그러면서 90년도에 그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패권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달러가 있죠. 달러 패권. 유일 통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축 통화가 여러 개 있지만 다 외환 보유고를 달러를 얼마로 비축을 해놓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자기네 돈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또 모자르면 찍어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저 돈을 가지려고 모든 국가가 애를 쓸까?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안 망할 거다. 그런 게 생겨야 그게 확실한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국제금융체제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뭐 IMF, 뭐 세계은행, IBRD 뭐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써야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해상 군사력입니다. 바다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래야 국제 통상이라는 게 98%가 해운으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바다의 통제자가 없다면 뭐 누가 해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자임한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해군 자산, 11개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고 컨테이너, 유조선 이런 것들이 잘 왔다 갔다 하게 막아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새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주 공간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중국이 일정 부분 따라와야 아 중국 것도 괜찮네. 중국 경제도 좋네. 이래야 이제 무슨 패권의 전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인민폐가 과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 쪽 은행 체계, 중국도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게 있어요. NDB라고. 뭐 미국만 금융을 그렇게 하느냐. 자기네들도 만들고 AIIB라는 것도 있습니다. 1대1로를 하기 위한 은행.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믿음감을 못 주잖아요. 그게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해상 군사력을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남중국해라든가 자기네 연해 여기에서는 그런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전 지구적으로 해군력의 투사가 가능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이버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받아서 또 다른 질서를 제정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 기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와 가치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아니 미국적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발전해온 것도 충분히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대로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 쉽지 않죠. 그거는 강력한 군사력과 거기를 따를 수 있는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는 왔지만 미국을 능가해서 완벽한 패권적 지위를 갖기에는 요원하고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오군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앞길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헤매는데 따라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패권에 도전했다. 그 미국을 능가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2030년 정도 그 전까지 중국의 추세로 봤을 때 GDP는 미국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사실 구매력 지수로는 이미 2013년, 14년에 미국을 넘어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력이 넘어섰다고 그게 최강 국가냐? 그런 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민소득이 20만 불이고 카타르가 20만 불인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종합적인 국력, 종합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리드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미국을 대체한다든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일련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기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최종재 판매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이 갖추지 못하는 또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AI를 발전시켜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겠다가 국가 목표예요. 이 시진핑의 국가 목표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대부분의 과학기술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반도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원천 장비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를 가지고 갔어요. 노동 원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버텨내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한국과 대만의 그 반도체 기술이 제조 능력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원천 기술, 원천 장비, 그 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의 제조력, 이걸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원천 기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 해킹도 하고 강제 이전도 받고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한 게 많아요. 많은데 장기적으로 AI로 무장되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이런 걸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 부분에서 미국하고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이 모든 거를 다 카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ICBM을 개발한 국가고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잖아요. 사이버 환경에서. 비행기 다 만들어내고 미사일 다 만들고 그 엄청난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미국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이런 그 소위 원천 기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관계가 좋으면 일부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저런 기술들이 군용으로 전환이 되면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이테크 기술은 저쪽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은 더 한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 중국한테 가면 중국이 위협을 한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그룹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을 만들잖아요. 그게 규범에 기반한 질서입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적이죠. 특정 하이테크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근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가 잘 안 되면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반도체 안 주면 중국이 망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따라오게 돼 있죠. 개발을 하고. 그죠? 무슨 그 흑백 논리처럼 저걸 안 주면 쟤네는 못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나노, 5나노가 없을 때는 20나노, 40나노, 60나노 반도체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는 건데. 중국은 이 앞에 거를 해서 하이테크 최첨단은 못하지만 20나노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뭐 7나노도 자체 개발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격차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 격차 때문에 중국이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는 쫓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그 사이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갭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든든한 우방 국가이자 세계 현 패권 국가인 미국 그리고 간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 이 두 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정말 고민이죠. 뭐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 시대에도 반도적 환경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했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정치적 위상까지 갖게 되면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동안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효과를 본 거죠.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전 세계가 안 좋았을 때도 나홀로 성장이라는 걸 했잖아요. 거기에 편승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안보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과 직접 소통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중국과도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북한한테 영향력을 좀 행사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도저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이 동맹 국가니까 그러니까 뭐 패권 국가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에요. 한국은 동맹 맺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써먹어야죠. 그죠?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의도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동맹 국가라는 거는 같은 길을 가고 군사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한중 관계는 협력 관계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는 동맹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사실상의 동맹이고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군사 동맹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거는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막으려고 이런 장치를 하는 거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국도 우리께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중국이라는 데가 제조업 기지로든 공급망 기지로든 또는 시장으로든 분명히 필요한 게 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이 맨날 그러죠. 우리는 예전의 중국이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요. 북한도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떻게 이 구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건지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중국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한중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다. 모든 거를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해서 우리만 계속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을 몰아붙이면 한국은 갈 데가 한미동맹 더 강화, 한미일 협력 더 강화밖에 없잖아요.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강화하는 데는 북한의 위협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정하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비핵화를 해달라 이런 거는 중국한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북한이 결심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교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할 공간이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한중 관계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제재와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SNS 어플을 일반인이 사용만 해도 잡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곤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사실은 이제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좀 안 좋아지고 불만들이 생길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거를 통제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SNS가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어? 그런데 중국은 합니다. 실제로 사회 신용 평가 지수라는 거를 개인별 일종의 파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미. 그리고 2020년부터 그런 것들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도 저 사람은 저런 업체 거 패턴이 이렇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면 인식 기술 세계 최강입니다. 3초만 딱 하면 그 사람 생년월일부터 쫙 나와요.
그럼 엄청나게 특히 독재 국가들이나 권위 국가들한테는 많이 그거를 또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이나 이런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자칫 이런 통제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나라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알리나 테무 이런 거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왔고 개인 정보를 넣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실조에 그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 정보도 막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북한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뭐 직접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를 막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SNS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죠. 지금도 검색어 통제 같은 경우는 특정 검색어는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VPN이라는 우회적인 회로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술 통제권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자유도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위챗이나 이런 자기네들 쓰는 뭐 카톡 같은 그런 건데 위챗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이 안 쓰려고 하는 막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의 통제라고 그럴까? 뭐 이런 쪽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좀 개방된 사회가 아닌 뭐 이런 형태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유튜브도 막고 뭐 인스타도 막고 하는 식으로 타국의 어플이나 플랫폼들은 막 검열을 하면서 진짜 중국 스스로는 세계 정보를 뭐 해킹한다던가 빼돌리는 이런 행위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정부에 대해서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약화시키고 원래 정보전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대외 정책이라든지 자국 정책의 어떤 근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민감하죠. 남이 안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전략을 짜는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해킹 능력도 세계 2, 3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를 통해서 1년에 몇 조를 해킹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불법적으로 쓰이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내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홍보하고 싶은 거는 또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모든 국가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를 취득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꼭 중국만의 뭐 노력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닫힌 사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제 중국 정보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뭐 수색영장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 열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 갈 때 핸드폰 가져가지 마라. 바꿔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데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외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중국 들어와라, 대접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저는 이제 통제와 제약이 따르면 누가 거기를 마음 놓고 가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뭐 알리, 테무, 뭐 틱톡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사용하면 내 개인정보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도 하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알리에 19억 8천만 원 그 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그 부과를 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경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고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뭐 19억 8천은 정보에 관련된 거니까 이미 뭐
우리나라 정보가 많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의 특정 업체의 정보가 99만 건이 해외로 갔다 이런 얘기 보셨죠? 그럼 과징금을 수백억 단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도 당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특히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미국 인구의 반 정도가 쓰는데 그게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 자국의 플랫폼을 유통하고 자국의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라는 일종의 계시입니다. 시그널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는데도 회원 가입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실 알리와 테무가 초반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많이 그걸 낮췄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선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장세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약화됐다. 그거는 이제 써본 사람들이 매니아도 생겼지만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유해물질을 포함이 돼 있다거나 그거는 저는 시장경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중국 거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는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공평한 경쟁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입업자들은 관세도 내고 등록하고 등록 비용 갖고 오는데 직구한다고 반도 안 되는 가격, 3분의 1 가격으로 팔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우리 시스템에 맞도록 끌고 가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미국도 틱톡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하다가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도 틱톡이 들어왔고요. 지난 3, 4월인가에 약 40명 정도 채용 공고를 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맞춰서 하면 돼요. 맞춰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런데 약간 중국적 색채가 너무 들어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검열이나 통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정도가 좀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 사회주의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사회주의성의 강조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형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뭐 세계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당연히 이제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전을 한 거고, 그게 한 30년쯤 갔을 때 이제 시진핑 체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진핑 체제가 조금 조급했죠. 이 정도 컸으면 이제 우리도 세계적 국가가 돼야겠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발전을 할 때는 그 발전하는 도중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고 가고 막 이제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늦게 출발해서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생기니까 저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들보다 시간을 덜 들이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발 이익이라고 그러죠. 늦게 배움으로써 앞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시간에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했던 교육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졌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를 않아서 국제사회하고 어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육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단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중국이 하는 게 맞아 그래야 자기가 내 밑으로 모여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략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원래 아시아의 고대부터 문명 대국이었고 항상 문화의 수출자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서방 국가에 의해서 이 흐름이 진전이 되어 오면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아시아의 병자가 됐잖아요. 아편 전쟁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 위상도 올라가고 소위 뭐 다른 나라는 잘 안 쓰지만 G2라는 개념. 그게 두 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G2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은 조금 덩치는 커다란데 여전히 좀 소아병적인 모습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나 공산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면 다 내 밑에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성과,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